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암 진단을 받은 분의 소식을 들으며 나도 언젠가는 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마음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암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암은 관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암 자체보다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불안이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막연한 걱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정작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고 암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이제 끝인가 하는 불안부터 듭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현재 우리나라 암의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70%를 훌쩍 넘습니다. 이는 암 진단을 받은 분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수치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된 암의 경우 생존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위암은 조기 발견 시 95% 이상, 대장암도 90%가 넘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암이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암을 두려워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정보 부족입니다. 옛날 이야기나 잘못된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막연한 공포를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암 자체보다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고통스러운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암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작용을 줄이는 약물들도 개발되어서 치료 중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히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님은 72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런데 2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초기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김영호님의 반응은 다른 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지셨죠. 부인에게도 한동안 말을 못하시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김영호님에게 암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그냥 빨리 수술이나 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부인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김영호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위암 환자분들이 이미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모습을 직접 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수술 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암 수술 후에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서야 김영호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암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의료진의 설명을 들어보니 자신의 암은 초기 단계여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치료 경험이 가장 많은 암 중 하나라서 치료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죠.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김영호님의 치료 의지도 달라졌습니다. 수술 전에 금연을 하시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단도 바꾸셨어요.
수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시며 회복에 집중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호님은 수술 후 2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재발 징후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금연도 하셨고 규칙적인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식단도 훨씬 균형 잡히게 드시고 있습니다. 김영호님은 지금 다른 암 환자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병이다라는 게 그분의 지론이 되었습니다. 김영호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결국 암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하며 살아가는 질병 중 하나가 된 거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불안할 때마다 암 생존율 자료나 치료 성공 사례를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 국가암정보센터 같은 신뢰할 만한 곳에서는 정확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만약 암 진단을 받으시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질문하며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 병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암이 그렇게 두려운 병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과 생활 속 독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안에 작은 균열이 생겨서 조금씩 벽이 무너지듯이 우리 몸도 작은 염증들이 쌓이면서 세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염성 염증이고 다른 하나는 대사성 염증입니다. 감염성 염증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오래 머물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예를 들어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그렇습니다. 이 균이 위 속에 살면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다 보면 결국 위 점막이 손상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간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형간염이나 C형간염 바이러스가 간에서 오래 살면서 염증을 일으키다 보면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도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주요 원인이죠. 대사성 염증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에서 오는 염증입니다. 살이 찌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런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내장지방이 문제입니다. 배 주변에 쌓인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은 분들이 대장암이나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 생활 속 독소가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담배가 대표적인데 담배 연기에는 7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폐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폐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방부제, 인공색소, 트랜스지방 같은 화학첨 가물들이 몸에 쌓이면서 독소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탄 음식이나 훈제 식품에서 나오는 벤조피렌 같은 물질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염증과 독소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님은 68세의 전업주부셨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며 살아오신 분이었죠.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몇 년 전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시중에 파는 위장약을 드시면서 버텨오셨죠? 가끔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해도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병원이냐며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속이 더부룩했고 밤에는 위산이 올라와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입맛도 떨어지고 체중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이 강력하게 건강검진을 권했습니다. 박순자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셨기 때문에 결국 병원을 찾으셨어요. 위내시경 검사 결과 박순자님의 위에는 여러 곳에 염증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균이 오랫동안 위 속에 살면서 계속 염증을 일으켜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순자님에게 헬리코박터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균이 계속 위에 염증을 일으키다 보면 위염에서 위궤양으로, 심한 경우에는 위암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위 점막의 일부가 장상피화생이라는 전암 단계로 변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님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 치료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약물 치료 후 재검사에서 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위염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동안 괴롭혔던 속쓰림과 더부룩함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박순자님에게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손상된 위 점막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위험 요소들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순자님은 이후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우선 맵고 짠 음식을 줄이셨어요. 예전에는 김치찌개나 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셨는데 이런 음식들이 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최대한 피하고 계십니다. 금주도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저녁에 소주 한두 잔씩 드시곤 하셨는데 술이 위 점막을 자극한다는 의사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식사 때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위에 좋은 채소들을 챙겨 드시고 있어요. 금연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박순자님은 담배를 직접 피우지는 않으셨지만 남편분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간접 흡연도 위에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남편분께 금연을 권하셨고 다행히 남편분도 협조해 주셔서 집안 공기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박순자님은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 2년이 지났는데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위장 증상들도 거의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미리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박순자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증상이라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염증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변이를 일으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염증의 원인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간 기능 검사 같은 기본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형간염이나 시형간염 보균자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를 주저하지 마세요. 비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것들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처럼 치료 가능한 감염은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시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들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암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이에요. 염증과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음식과 암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해야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맛있고 편리해서 자꾸만 손이 간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이에요. 가공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질산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 같은 보존료가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나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햄, 소시지가 문제입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끓이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침에 계란과 함께 먹는 햄이나 베이컨도 마찬가지고요. 탄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고기를 태워서 먹으면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숯불구이를 할 때 고기에서 떨어진 기름이 숯에 떨어져서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생선을 태워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누룽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약간 타는 맛이 고소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쌀이 탈 때도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토스트를 태워서 먹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도 큰 문제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각종 과자와 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파는 과자나 케이크, 도넛 같은 것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도 문제입니다.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자주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장내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액상과당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더 해롭습니다.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일으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요. 짠 음식과 절인 음식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젓갈류, 장아찌, 김치 같은 음식들이 그렇죠. 물론 이런 음식들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래된 김치나 너무 짠 김치는 피하는 게 좋아요. 뜨거운 음식과 음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국물이나 차도 조금 식혀서 마시는 게 좋아요. 술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알코올 자체가 발암물질이고 간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도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고 남성은 간암과 대장암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위험한 음식들의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동환님은 75세에 은퇴한 회사원이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며 가정을 꾸려오신 분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워낙 바쁘게 사시다 보니 식사를 대충 때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히 아침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항상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셨거든요. 주로 식빵에 햄을 끼워서 드시거나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때우기도 하셨고요. 점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자장면이나 짬뽕,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드셨지만 부인이 준비해 주신 반찬들보다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술도 문제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드셨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저녁에는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셨고 주말에는 더 많이 드시기도 하셨어요. 안주로는 주로 가공육이나 염분이 많은 안주들을 즐기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당뇨가 왔어요. 혈당이 200을 넘는 날이 많아졌고 당화 혈색소도 9%까지 올라갔습니다. 혈압도 올라가서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더 심각한 건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70kg 정도였는데 60대 후반에는 95kg까지 늘어났어요. 특히 뱃살이 많이 나와서 허리둘레가 100cm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동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권해도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까다롭게 먹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게 나온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권하셨고 대장 내시경과 CT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장에 여러 개의 용종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종성 용종이었습니다. 간에도 지방간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동환님에게 현재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장 암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몇 년 내에 대장암이나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현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정동환님은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용종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 생활 전체를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동안 드시던 햄과 흰 식빵을 완전히 끊고 대신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고 양이 적어서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가공식품도 모두 끊으셨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물론이고 라면, 과자, 청량음료도 완전히 피하셨어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을 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금주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술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끊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인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결국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식사 방법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빨리빨리 대충 드셨는데 이제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30분은 걸리도록 하셨고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드시는 소식을 실천하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몸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선 혈당이 안정되었어요. 당화 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110 이하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많이 좋아져서 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년 만에 20kg이 빠져서 75kg까지 내려갔어요. 특히 뱃살이 많이 빠져서 허리둘레가 85c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지방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1년 후 대장 내시경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동환님은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체력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가족들은 20년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동환님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십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신 거죠. 정동환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암을 막는 식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해로운 것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부터 가공육과 야식만이라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포기하게 되니까요. 가공육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닭고기를 드세요. 햄 대신 삶은 달걀을 드시고 소시지 대신 두부나 치즈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꼭꼭 씹으며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과식하기 쉬워요. 무엇보다 균형, 절제, 규칙적인 시간, 그리고 안 먹는 것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빼나가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해로운 음식들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열매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짙은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활성산소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입니다. 적당한 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되고 오래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가공식품을 먹으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기니까 결국 세포 손상이 누적되는 거죠. 여기서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해 주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위험이 낮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망간은 뼈와 근육 발달에 필요하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줘요. 특히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약 2.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장내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염증도 줄어들어요. 또한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을 안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단맛이 나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명자님은 66세의 전업주부로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없어졌고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체중도 10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가발을 써야 했어요. 무엇보다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변비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장 기능이 약해져서 일주일 넘게 변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변비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고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영양 상태 개선과 면역력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권하셨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워서 뭘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딸이 냉동 블루베리를 사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보니 새콤달콤한 맛이 입에 맞았어요. 또한 냉동 상태라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메스꺼운 속을 달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명자님은 하루에 한 번씩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어요. 한 번에 30g 정도, 큰 스푼으로 두세 숟가락 정도였죠. 하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변비 개선이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변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딱딱하고 건조했던 변이 부드러워졌고 매일 규칙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부 팽만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 변화는 식욕이 조금씩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변비가 해결되면서 속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블루베리 요거트를 먹고 나면 속이 개운해져서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이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누워있을 정도로 기운이 없었는데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전에는 일어나서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에 힘입어 윤명자님은 블루베리를 더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요거트뿐만 아니라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시리얼에 넣어서 드시기도 했어요. 가끔은 그냥 냉동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드시기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더 큰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혈액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들이 나왔어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에서는 재발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놀라워하셨어요. 특히 항암 치료 후에 흔히 나타나는 만성 피로나 면역력 저하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윤명자님은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블루베리 요거트를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윤명자님의 경우를 보면서 의료진들도 블루베리의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만으로 암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회복을 돕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줄어들고 회복이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선 양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고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신선한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 제품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는 연중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꾸준히 먹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냉동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니까 아침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유산균의 도움으로 장내 환경도 더 좋아져요.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에 바나나나 사과를 넣고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블루베리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를 냉장고에 비상식량처럼 항상 준비해두고 매일 일정량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작은 열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방패막이가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윤명자님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시는 규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하나하나에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기검진과 작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해도 암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검진을 미루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검진을 피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무서워서 아예 알고 싶지 않다는 심리죠. 또 다른 이유는 귀찮음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굳이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야 하나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5대 암 검진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그것이죠. 이 검진들은 연령대별로 권장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이 무서워서 위장 조영술로 대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도 면에서는 위내시경이 훨씬 우수해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가능하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5년마다 받거나 분변자멸 검사를 매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변자멸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간암 검진은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나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40세 이상이면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습니다. 유방 크기나 밀도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가 검진도 중요한데 매월 생리 후 일주일 정도에 스스로 만져보며 혹이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검사는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아서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본 검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폐암 위험이 높은 흡연자라면 흉부 CT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면 갑상선 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재만님은 70세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비교적 건강하게 드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쯤부터 허리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변에서도 70이 넘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했고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부인의 권유로 정형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봤는데 다행히 척추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약간의 디스크 변성과 근육 경직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특히 대장 내시경은 언제 받았는지 물어보셨는데 최재만님은 5년 전에 받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재만님은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무슨 검사냐며 귀찮아 하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는 아플 때 받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받는 것이라며 설득하셨고 부인도 함께 권해서 결국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어요. 최재만님은 역시 별일 없잖아며 안도하셨죠. 그런데 대장 내시경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장에 1cm 크기의 용종이 하나 있었는데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판명된 것이었어요. 선종성 용종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용종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용종을 그대로 두면 몇 년 내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거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재만님은 그때서야 검진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만약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권하지 않았다면 이 용종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몇 년 후에는 대장암으로 발전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용종 제거 수술은 간단했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것이라서 입원도 필요 없었고 당일에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만 조심스럽게 식사하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수술 후 최재만님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정기검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미루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모든 검사를 빠짐없이 받고 계십니다. 생활 습관도 점검해 보셨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자세히 보니 개선할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운동량을 늘리셨습니다. 예전에는 주 2-3회 정도 산책을 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하고 계세요.
식단도 조금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고기를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회로 줄이시고 대신 생선과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드시고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시작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심심하셨는데 이제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바둑도 두시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셨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동적인 생활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줄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1년 후 추적 대장 내시경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한 효과인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아졌어요. 혈액 검사 수치들도 개선되었고 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최재만님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열심히 알리고 계십니다. 검진은 보험과 같다는 게 최재만님의 지론이에요.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재만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검진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정기적인 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해요. 검진 외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위험들이 있습니다. 먼저 묵은 김치의 위험성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오래된 김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발효 과정에서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이 위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거든요. 김치는 가능하면 적당히 익었을 때 드시고 너무 오래된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운 음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자주 마시면 식도암 위험이 높아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뜨거운 차나 커피도 조금 식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 없는 방향제나 아로마 제품도 조심해야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인공향료를 계속 사용하면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연 환기를 자주 하시고 인공 방향제보다는 식물이나 자연 향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도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생활은 대장암과 직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패턴도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검진 일정을 지금 당장 가족과 함께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언제 어떤 검사를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미루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일어나서 2-3분씩 걸으세요.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래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며 걸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전환에도 좋아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안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곰팡이나 습기는 없는지, 화학세제나 방향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소화불량, 변비, 기침 같은 사소한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별일 아니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암 예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70%가 넘는 높은 생존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암의 원인인 염증과 독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감염성 염증은 백신과 치료로, 대사성 염증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막을 수 있어요. 작은 증상이라도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해로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공육, 탄 음식, 트랜스지방,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고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정도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점검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미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은 더 이상 무조건 두려워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되었어요. 작은 습관 하나, 검진 한 번, 그리고 식단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불안을 줄이고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알고 실천하면 희망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